토로 카마시로의 이야기는 매일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막다른 직장, 무미건조하고 기쁨 없는 일상을 반복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사람들은 늘 규칙적인 루틴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지만 카마시로의 마음 한켠에는 누구나 그렇듯 다른 무언가를 바라는 갈증이 숨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TV 화면에 비친 기묘한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전송되고 만다. 그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태양계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자라고 소개한다. 카마시로가 어이없다는 듯 "그럼 당신 외계인이에요?" 라고 묻자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외계인보다는 신에 더 가깝지" 라고 답한다. 그리고 메디우스라는 행성을 보여준다. 그곳은 어떤 시도를 해도 번영하지 못하고 문명이 일어나도 다시 무너지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 세계였다. 너무 오래 지속된 실패의 순환을 끊기 위해 남자는 과감한 방법을 택한다.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겠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격적으로도 그 물 한 방울로 선택된 존재가 바로 카마시로였다. 카마시로는 그 책임의 무게에 압도되지만 신 같은 존재는 담담하게 말한다. "넌 이미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거절하면 네 영혼은 그대로 소멸한다." 하지만 선택을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 그는 카마시로가 원하는 능력과 힘을 마음껏 주겠다고 제안한다. 먼저 마법과 무한한 만화를 부여한 뒤 "더 원하는 건?" 이라고 묻는다. 두려움은 곧 흥분으로 바뀌고 카마시로는 귀여운 하렘을 원한다고 외친다. 신은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며 웃듯 확답하고 혜택을 계속 쌓아 올린다. 탐색 능력 강화, 채집물 판매로 돈을 벌 수 있는 조건, 무엇이든 담아둘 수 있는 특수 가방, 범용 언어 이해, 각종 저항과 방어 강화까지. 그러는 사이 카마시로의 몸이 점점 희미해지며 전송이 시작되려 한다. 신은 축복을 너무 많이 준 건가? 하고 중얼거리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늦었다. 게다가 카마시로가 만나게 될 파트너를 슬쩍 보곤 불안한 표정을 짓고 "정말 괜찮을까? 라고 혼잣말한다. 카마시로는 그 말에 당황하지만 더 묻기도 전에 신은 "다 괜찮을 거야" 라는 말만 남긴 채 카마시로는 사라진다. 눈을 뜬 카마시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몸 안에 있었다. 뭘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힌 그는 우선 사람 있는 곳을 찾기로 하고 걷다가 마을을 발견한다. 하지만 돈이 없어 음식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신이 준 탐색 능력 강화가 떠오른다. 재료를 찾아 팔 수 있게 해줬다는 그 능력 말이다. 카마시로가 탐색 마법을 발동하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실망한다. 곧 발음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제대로 말하자 주변에 빛나는 문양이 떠오르며 재료의 위치를 표시한다. 그리고 스캔이라고 말하면 더 자세한 정보까지 나타난다. 능력의 유용함에 흥분한 카마시로는 첫 번째로 주운 아이템이 B랭크인 걸 보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본격적으로 채집을 시작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잡동산이었다. 거의 전부 E랭크. 그러다 유난히 반짝이고 매끈해 보이는 수상한 돌이 눈에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 개미똥이었다. 그것도 C랭크. 왜 똥이 캔크인지 황당하지만 적어도 팔 수 있는 물건은 표시로 구분되고 탐색 스킬이 쉽게 찾아준다는 걸 배워 만족한다. 가방이 가득 차자 그는 얼른 마을로 달려가 얼마나 돈이 드는지 확인하려 한다. 문지기 입장에선 카마시로가 너무 키가 커서 기사로 착각할 정도였지만 카마시로는 자신이 재료 채집꾼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문지기는 자신을 말로라고 소개하며 그런 일은 드문 편이라고 말한다. 마을엔 재료 전문점은 없지만 잡화점이 있으니 거기로 가보라고 안내한다. 카마시로가 잡화점 주인에게 그 똥을 보여주자 주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는 그것이 해머앤티어의 배설물이며 모양과 색이 완벽한 훌륭한 표본이라며 감탄하고 무려 금화 5잎을 제시한다. 카마시로는 가치감이 없어서 멍해지지만 주인은 친절히 설명한다. 여관 1박은 500네이브, 금화 1잎은 1000네이브. 즉, 금화 5잎이면 5000네이브. 카마시로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다가 이게 개미똥 하나로 5만엔급이라는 사실에 경악한다. 거래가 성사되자 주인은 너무 신나서 그 똥을 보물처럼 볼에 비비기까지 하고 카마시로는 "진짜 똥을 저렇게 소중히 여긴다고?" 라는 표정으로 얼어붙는다. 카마시로가 나머지 채집물까지 전부 꺼내자
주인은 그가 혼자서 이런 걸 다 모았다는 사실에 믿기 힘들어한다. 왜 이런 귀한 걸 이런 시골 잡화점에 가져오지? 라고 묻자 카마시로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줍는 게 좋아서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답한다. 그의 재능을 높이 산 주인은 결국 부탁 하나를 꺼낸다. 근처 산에 미스릴 광맥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가져와 달라는 의뢰였다. 카마시로는 원래 모험을 사랑하는 성격이었기에 그 제안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상인은 곧바로 계산을 마치고 총 36만 레이브를 건넸다. 카마시로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약 360만 엔에 달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상인은 그를 보내기 전에 산에는 몬스터가 출몰하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카마시로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며 신뢰를 보였다. 산으로 떠나기 전 카마시로는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다. 어린 소녀가 작은 물그릇 하나를 가져다 주며 가격은 30레이브라고 말한다. 카마시로는 그게 세수용물이라는 설명에 깜짝 놀란다. 그는 당연히 목욕을 기대했지만 이곳엔 목욕탕 자체가 없다는 말에 거의 멘붕에 가까운 충격을 받는다. 간혹 마법사들이 정화 마법을 써주긴 하지만 이 마을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마법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카마시로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물값을 지불하고 소녀를 돌려보낸 뒤 혼자나마 조심스럽게 몇 가지 주문을 시험해 본다. 그리고 클린이라고 말하자마자 마법이 발동되며 몸 전체가 순식간에 말끔해진다.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상쾌함에 감탄하며 자신이 정확한 단어만 알면 어떤 마법이든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음 날 산으로 향하던 중 그는 처음 보는 산 모양의 표시를 발견하고 흥분해 다가간다. 그러나 그곳엔 인간의 해골이 놓여 있었다. 그의 능력은 그 사람의 이름, 랭크, 과거 정보까지 보여준다. 특히 시선을 끈 것은 곁에 놓인 가족 부적이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물건이었다. 부적 안에 들어있던 편지를 읽자 누나가 무리하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글이 적혀 있었고 카마시로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 해골을 정성스럽게 묻어준 뒤 다시 길을 나선다. 이후 야영을 하며 방어 결계를 치고 채집한 약초에 양념과 고기를 넣어 스튜를 만든다. 한 숟갈 떠먹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고 그는 웃으며 중얼거린다. 이 세계로 떨어진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일지도 모르겠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대 용의 숲이라 불리는 위험 지역에 도착한다. 빛 마법으로 주변을 밝히지만 이상할 정도로 생명체의 기척이 전혀 없다. 짐승 한 마리도 보이지 않자 혹시 자신이 너무 냄새가 나서 다 도망간 건가 생각하며 어이없어 한다. 그래도 덕분에 습격당할 일은 없겠다 싶어 안심한 순간 숲의 끝자락이 절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추락해버린다. 그는 필사적으로 아는 마법 주문을 외친다. 플로트! 무반은 레비테이트! 실패. 그러다 플라이라고 외치자 드디어 마법이 발동되고 그는 무사히 착지한다. 주변에는 광물 표시가 가득 빛나고 있었고 그는 곧바로 채집을 시작한다. 하지만 미스릴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 산벽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표시를 발견하고 블레이즈! 라고 외쳐 화염구로 바위를 날려버린다. 그 안에서 마침내 미스릴이 드러나지만 양은 많지 않았다. 그 순간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더 깊숙이 들어간다. 그리고 투명할 정도로 맑은 물이 가득 찬 방을 발견한다. 스캔 결과는 무려 더블 S랭크.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귀중한 자원이었다. 설명에는 고대 용의 마력이 깃든 물이라 적혀 있었고, 즉 이곳에 드래곤이 산다는 의미였다. 카마시로는 패닉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물을 채집할 준비를 한다. 다만 혹시 마셔도 되는지 궁금해 손으로 떠서 마시려는 순간 거대한 드래곤이 물속에서 튀어나온다. 자신의 존재를 무시한 채 행동한 카마시로에게 경노한 것이다. 카마시로는 얼어붙고 드래곤 역시 그의 압도적인 오라를 견뎌낸 인간에게 놀란다. 카마시로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집에 무단 침입한 것을 사과한다. 그 용기는 드래곤의 존중을 산다. 자신을 볼디아스라 소개한 고대용은 카마시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만화가 자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다며 자신의 새끼를 깨워달라고 한다.
보상으로 대량의 미스리를 약속한다. 부화하지 않는 알을 건네받은 카마시로는 난감해하지만 볼디아스는 빈마법을 쓸 때처럼 만화를 주입하라고 설명한다. 그는 히트라고 외쳐 알을 따뜻하게 하려 하지만 갑자기 상상도 못한 거대한 힘이 폭발한다. 볼디아스는 웃음을 터뜨리고 카마시로의 몸은 알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세계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더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공간으로 떨어지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무모하군. 카마시로는 순간 혹시 아까 그 신인가? 하고 생각하지만 금방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눈앞의 소녀는 자신이 이 행성을 수만 년 동안 숨봐왔는데 카마시로가 단 하루 만에 거대한 타문을 일으켜버렸다며 불쾌해한다. 카마시로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소녀는 더 설명할 생각도 없이 그를 내던지듯 밀어낸다. 정신을 차리고 원래 세계로 돌아온 카마시로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알이 무사히 부화한 것을 보고 안도한다. 볼디아스는 갓 태어난 새끼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지만 카마시로는 자신이 그래도 되는지 망설인다. 그러자 볼디아스는 이미 진명은 따로 있으니 일상에서 부를 별명만 지어주면 된다고 말한다. 카마시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새끼 드래곤에게 비, 즉 블랙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곧바로 볼디아스는 비에게 넓은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라고 말하고 부화한 새끼는 망설임 없이 카마시로의 파티에 합류한다. 카마시로는 이렇게 막 태어난 아이를 낯선 나에게 맡겨도 괜찮나? 하고 걱정하지만 볼디아스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카마시로가 자신보다 강하니 아이를 맡겨도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이어 볼디아스는 카마시로의 마법 가방을 향해 빔을 쏘아 보상을 전달하고 마지막 인사를 남긴 뒤 그를 보낸다. 카마시로는 다시 한번 비에게 나랑 채집 여행 같이 갈래? 하고 정식으로 묻고 작은 드래곤은 짧게 울며 동의한다. 카마시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가 걸린다. 이 꼬마 드래곤이 냄새가 정말 심했던 것이다. 그래서 카마시로는 마법으로 비를 깨끗이 씻겨주고서야 안심한다. 카마시로는 비를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에게 바깥 세상 첫 경험을 선물한다. 밤중 숲을 이동하는 건 위험하고 본인 배도 이미 꼬르륵거리고 있었기에 그는 아침까지 야영하며 쉬기로 한다. 카마시로의 아이템 박스 안에는 더블 S랭크 정령수가 잔뜩 담겨 있었다. 이건 그냥 물이 아니다. 고대 드래곤의 넘쳐오르는 마력이 그대로 녹아든 물이며 비 같은 어린 드래곤을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이 물은 볼디아스 덕분에 지하 호수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무한 공급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카마시로는 비에게 원하는 만큼 마셔. 우리 물은 무한이야. 라며 마음 놓고 자라라고 권한다. 그러자 비는 오히려 카마시로에게도 한 모금 마시라고 권하고 카마시로가 마셔보니 놀랄 정도로 맑고 깨끗해 감탄이 나온다. 밤이 완전히 내려오기 전 카마시로는 마법이 깃든 돌 몇 개로 야영지 주변에 보호 결계를 만든다. 제롬의 가게에서 산 책에 따르면 이런 돌은 상당히 비싼 물건이지만 신의 축복 덕분인지 카마시로는 큰 부담 없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는 돌 하나를 써서 불을 피우고 저녁 준비를 시작한다. 고기를 정성껏 손질해 양념하고 진하게 끓인 스튜를 완성한다. 두 번째로 만드는 요리였지만 맛은 믿기 어려울 만큼 훌륭했고 그는 이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겠다 라고 생각한다. 비는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향에 홀려 있었고 카마시로는 비 몫을 덜어주며 뜨거우니 기다리라고 한다. 하지만 성급한 새끼는 그대로 덤볐다가 혀를 대어버린다. 카마시로는 보호자답게 먼저 시켜준 뒤 먹게 하고 이번엔 비도 한 입 한 입 제대로 즐긴다. 배가 부르자 비는 평온하게 잠들고 카마시로는 자신도 고형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적어도 물만 마시며 살 일은 없고 앞으로는 둘이 함께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할 수 있을 테니까. 카마시로는 문득 비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지 묻지만 비는 그저 살짝 몸을 비벼 애정을 표현한다. 어디에 있든 함께면 됐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 다정함에 마음이 풀리면서도 카마시로는 이런 작은 존재가 B랭크 위협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게다가 스킬과 스탯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도 카마시로는 수치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중요한 건 B가 아직 아이라는 점이고 아이에겐 방향과 보호가 필요하다. 그는 부모 모드로 전환해
네가 강하다고 해서 무모해도 되는 건 아니야. 무슨 일 생기면 볼디아스도 화낼 거야. 라고 타이르지만 비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카마시로는 처음 추락했던 절벽을 다시 기어올라 원래 숲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번엔 어젯밤처럼 음산하지 않고 분위기가 훨씬 평범해져 있어. 그는 자고 있는 사이에 뭔가 바뀐 건가 하고 의아해한다. 하지만 마법숲이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긴 뒤 본격적으로 자원 채집에 들어간다. 목표는 생크 전후의 재료들. 캄지 스킬을 켜자 주변 아이템 위로 빛나는 표식들이 뜨고 그는 꽤 쓸만한 재료를 여러 개 수집한다. 바로 그때 비가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 떨리는 모습으로 신호를 보낸다. 카마시로는 스캔을 적대 생명체 탐지로 바꿔 다시 발동하고 주변에 최소 7마리의 적이 있다는 걸 확인한다. 지난번 이 숲엔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는 그때는 자신의 압취가 몬스터들을 쫓아냈던 게 아닐까 추측한다. 하지만 이유가 뭐든 지금은 위험하다. 카마시로는 어차피 몬스터 종류도 나쁘지 않지, 훈련도 되고 드롭템도 기대할 수 있어 라며 마음을 다잡는다. 상황은 즉시 격화된다. 거대한 바위매가 뒤쪽에서 급간하에 들이닥친다. 캥크 맛으로 표시되지만 카마시로는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볼디아스에 비하면 오히려 귀엽게 보일 정도였다. 게다가 능력 정보에는 고기는 지방이 풍부하고 달콤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카마시로의 눈에 그 새는 거대한 걸어다니는 식재료로 변한다. 그는 즉시 자신과 비를 보호하는 결계를 펼치고 얼음창의 장벽을 만들어낸다. 생명을 빼앗는 건 달갑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얼음 투사체를 날려 정확히 관통시킨다. 좋아, 고급 고기 확보. 비가 다급하게 다른 놈들도 왔어 하고 경고하지만 카마시로의 눈엔 전부 추가 식재료일 뿐이었다. 몬스터들이 덮치기 전 그는 즉흥 주문으로 속도를 올리고 몸을 가볍게 만든 뒤 공중으로 뛰어 첫 공격을 회피한다. 이어 팔과 다리에 경화 마법을 덧입히고 내려찍듯 착지해 한 마리를 박살낸다. 강화된 주먹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고 발차기는 특히 잘 먹혔다. 그는 이 큰 체형, 다리 길어서 킥이 진짜 좋네 라며 만족한다. 그렇게 순식간에 무리를 쓸어버린 뒤 그는 숨을 고르고 눈앞에 쌓인 프리미엄 고기산을 수거하기 시작한다. 재료를 모으고 나서도 멀리서 몬스터들이 계속 몰려오는 게 보이자 카마시로는 계속 싸우면서 전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다 하고 판단하고 잠깐 멈춰 탈출 방법을 고민한다. 비는 그의 걱정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날아와 둘을 통째로 들어옮기려 하지만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다. 카마시로는 다른 방법을 쓰자고 제안하지만 고집 센 새끼 드래곤은 포기할 생각이 없고 있는 힘껏 인간 동료를 들어올리기 시작한다. 카마시로는 비의 힘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자신도 몸을 가볍게 하려고 감량 계열 마법을 걸어준다. 그런데 효과가 너무 강했다. 둘은 그대로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가 버린다. 천천히 위로 떠오르면서 카마시로는 야, 고도가 너무 올라가! 하고 말하지만 비는 대답 대신 손을 놔버린다. 카마시로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자유낙하. 다행히도 비가 땅에 닿기 직전에 재빨리 낙하채서 두 사람은 간신히 무사히 착지한다. 지도 확인을 해보니 생각보다 멀리까지 이동해 있었고 카마시로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 비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이어 나는 인간이니까 다음엔 좀 살살해줘 하고 타이르지만 비는 대체 뭐가 문제냐는 듯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카마시로는 그냥 웃어넘기며 괜찮아, 나중에 또 부탁할게 라고 말하는데 그 칭찬이 너무 기뻤는지 비는 카마시로를 꽉 껴안는다. 너무 세게 거의 뼈가 부서질 뻔한다. 계속 걸어가며 카마시로는 마을까지는 아직 며칠이나 남았네 라고 중얼거리는데 비의 관심은 그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꽂혀 있다. 아까 주워온 그냥 나뭇가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카마시로가 스캔을 돌려보자 그 정체가 드러난다. 전설 속 신목 이그드라실의 가지였고 등급은 더블 등급급. 그 순간 비가 뭔가 떠올린 듯 가지에 대고 숨을 후 내뿜기 시작한다. 카마시로는 뭐 하는 거지? 하고 어리둥절해하는데 갑자기 그 가지가 변형되며 지팡이 형태로 바뀐다. 비의 숨결엔 만화가 잔뜩 섞여 있었고 그 만화가 가지에 숨겨진 잠재력을 깨운 것이다. 결국 카마시로는 완성된 마법 지팡이를 손에 들고 멍해진다. 문제는 그는 지금까지 나는 그냥 조용한 재료 채집꾼이에요
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 이런 걸 들고 다니다가 들키면 괜히 눈에 띄는 화려한 마법사 취급을 받을 게 뻔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멋있긴 미친 듯이 멋있지만 카마시로는 딱히 과시할 생각이 없다. 바로 그때 숲 어딘가에서 낮고 거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카마시로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비에게 가까이 붙으라고 경고한다. 소리가 워낙 강렬해서 저 너머에 있는 건 분명 친절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비는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튀어나가 버리고 카마시로는 어쩔 수 없이 뒤쫓는다. 비가 앞을 가리키자 카마시로는 상처 입은 채 쓰러져 있는 엘프 한 명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처음엔 어떤 맹수에게 습격당한 줄 알았지만 엘프는 다급히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배에서 지축이 흔들릴 정도의 괴눔이 울린다. 카마시로는 방금 들은 무시무시한 울음소리의 정체가 설마 이거였냐고 충격을 받는다. 엘프는 3일 동안 한 입도 못 먹었어요. 아니, 진짜 필요한 건 물이에요. 라며 힘없이 말한다. 카마시로는 남아있던 깨끗한 식수를 건네고 엘프는 감격하며 당신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배고픔은 여전하다. 그때 카마시로는 여관 주인이 싸준 도시락이 떠오르고 그걸 내민다. 엘프는 망설임도 없이 받아먹기 시작한다. 카마시로는 속으로 책에서 읽던 우아하고 고상한 엘프랑은 완전 다르네? 하고 생각한다. 조금 뒤 엘프가 갑자기 먹는 걸 멈추자 카마시로는 혹시 상태가 나빠진 건가 걱정하지만 알고 보니 너무 맛있어서 충격을 받은 거였다. 그녀는 눈앞에 별이 보이는 듯한 표정으로 천국에 도착했어요. 라고 중얼거리고 카마시로는 그건 그냥 굶어서 그래. 라고 담담하게 받아친다. 그러자 엘프는 과장 가득한 몸짓으로 이 맛으로 되살아났어요. 라고 외친다. 다만 카마시로는 뭔가 찜찜하다. 여기서 마을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정말로 보급이 완전히 끊길 정도였을까? 엘프는 급하게 나오느라 라고 얼버무리지만 그것도 좀 이상하다. 보통 여행자는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식량을 챙기기 마련이니까. 엘프는 계속 캐묻는 게 짜증이 났는지 퉁명해지는데 변명을 더하기도 전에 역한 냄새가 확 풍겨와서 대화가 그대로 끊겨버린다. 카마시로는 엘프라면 만개한 꽃향이나 상쾌한 페퍼민트 향이 날 거라고 상상했지 가축 냄새가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충격을 받는다. 기분이 상한 엘프 소녀는 며칠 동안 야외에서 구르며 지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쏘아붙이고 도움 준 건 고맙다며 투덜대다가 그 자리에서 획 돌아 떠나버린다. 엘프가 사라지자 카마시로는 다시 재료 채집을 이어간다. 그렇게 숲의 끝자락에 도착해 밖으로 나서는 순간 마침 타이밍 좋게 마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이고 둘은 반가워한다. 카마시로는 마차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뜬다. 말이 아니라 유니콘이 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험 넘치긴 하지만 이 세계에선 유니콘이 의외로 흔하고 등급도 E랭크 정도로 취급된다고 한다. 마부는 카마시로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고 마법사인가? 하고 묻지만 카마시로는 급히 아니라고 부정하며 자신은 그냥 재료를 모아 파는 채집꾼 겸 상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마부는 오히려 그 말에 더 감탄한다. 채집에 특화된 사람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라는 것. 카마시로는 속으로 내가 무슨 전문가지 하고 머쓱해한다. 마부는 친절하게 마을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하고 카마시로는 자신이 키가 커서 불편할까 망설이지만 안에는 공간이 넉넉했고 무엇보다 그 가족이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게 맞아준다. 이 세계에 온 뒤로 아이들이 유난히 자신에게 잘 다가온다는 걸 느껴왔던 카마시로는 이제 본인도 보호자 같은 마음이 생겨서 그게 싫지 않다. 다만 민폐가 될까 걱정하자 마부는 마을 사람들은 곤란한 사람을 돕는다는 단순한 규범으로 산다고 말하며 안심시킨다. 카마시로는 위험한 지역을 아이들과 함께 이동하는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조용히 감탄한다. 아이들은 워낙 사교적이라 카마시로는 너무 쉽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부드럽게 타이른다. 농담으로 나 사실 도둑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자 소녀는 씩 웃으며 처음부터 의심한 적 없다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했다. 가족이 가지고 다니는 작은 종이 있는데 위험한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그 종이 울린다는 것이다. 꽤 영리한 도구라 카마시로는 나도 비슷한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서로 이름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카마시로의 코트 안쪽에서 희미한 짹짹거림이 들리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그가 숨겨둔 생물이 뭔지 궁금해하며 들뜬다.
카마시로는 평범한 애완동물이 아니야 라고 경고하지만 알리사는 모험가들이 몬스터와 동행하는 게 흔하니 그렇게 숨길 필요 없다고 말한다. 몬스터 동료가 이 세계에선 흔하다는 말을 듣고 카마시로는 안도하고 비에게 나오라고 허락하되 아무도 물지 마 라고 단단히 당부한다. 비가 해맑게 튀어나오자 부모는 눈에 띄게 굳는다. 진짜 드래곤이었기 때문이다. 그 반응을 보고 카마시로는 얘가 고대 용의 새끼라는 건 말하지 말자 하고 속으로 결정한다. 가족은 당연히 카마시로를 드래곤 나이트라고 착각하지만 그는 그냥 우연히 드래곤알을 주었을 뿐이라고 태연하게 말한다. 그 말은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준다. 드래곤을 부화시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고 인간이 해냈다는 건 거의 전설급이기 때문이다. 비가 장난스럽게 카마시로를 잡아당기자 카마시로는 이 작은 드래곤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특별한 존재인지 새삼 실감한다. 알리사는 드래곤 나이트도 보기 힘든데 진짜 드래곤을 눈앞에서 보는 건 더 드물다고 말하고 카마시로는 RPG에서나 보던 걸 실제로 보면 나도 넋놓고 쳐다볼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날 저녁 그들은 야영을 하기로 하고 자리를 잡는다. 포리는 카마시로가 몬스터를 막기 위해 설치한 마법돌 감탄하고 게다가 비는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고 하니 카마시로는 오늘 밤은 괜찮을 거예요 라며 모두를 안심시킨다. 식사 시간이 되자 카마시로는 자신이 요리를 하겠다고 나서고 알리사가 허락하자 아이들은 카마시로가 가방에서 재료를 끝도 없이 꺼내는 걸 보고 입을 벌린다. 아이들은 진짜 마법사 아니야? 하고 수군대지만 카마시로는 웃으며 이건 겉보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특수 아이템 가방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카마시로는 늘 만들던 고기 수프를 끓이되 이번엔 버섯과 채소 샐러드까지 곁들여 한층 더 제대로 차린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음식에 가족은 정신없이 먹기 시작한다. 모두가 맛있게 먹는 와중에 포린의 표정이 이상해지자 잠시 긴장감이 돌지만 문제는 전혀 달랐다. 포린이 맛에 감동해서 울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동안 유포 같은 마른 음식만 먹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진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 감정이 터져버린 거였다. 포린이 눈물을 참지 못하자 카마시로는 웃으며 너무 과장인데요? 라고 말하고 포린은 큰 소리로 당신은 마법사다. 맛의 마법사. 라며 선언한다. 그 별명에 모두 빵 터지고 누군가 악기를 꺼내 가벼운 연주를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더 따뜻해진다. 가족 모두가 함께 어울려 웃고 노래하고 밤은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 찬다. 그 따뜻한 공기 속에서 카마시로는 조용히 많은 생각에 잠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왔는지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 함께 웃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것. 혼자 조용히 밥을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 세계에 온 뒤 처음으로 카마시로의 가슴에서 진짜 웃음이 터져나온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자리에 들 무렵 그는 비에게 잘 자라고 말한 뒤 하늘의 별을 조용히 올려다본다. 다음 날 토르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출발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려 가위를 닦기 시작한다. 포리는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설 거라고 말하지만 타루가 조심스레 부탁한다. 그는 한 번도 마차를 몰아본 적이 없어서 직접 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포리는 별 문제 없다고 하며 망설임 없이 고삐를 건넨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을에 도착한다. 토르가 마차에서 내려오자 포리는 식사를 나눠준 것에 감사한다. 하지만 토르는 오히려 자신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혼자서 그 먼 길을 걸어 돌아오지 않아도 됐으니까. 그렇게 포린 일행이 떠나고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말로는 조용히 봄이 드디어 왔나 보군 하고 중얼거린다. 토르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말로가 설명한다. 포린은 직업이 직조공이라 해마다 따뜻한 남쪽으로 일하러 이동한다. 그 여정은 늘 가족에게 큰 부담이었고 그 기간엔 사냥도 못해 겨우 부스러기로 버텼다. 그래서 토르의 요리를 그렇게 기뻐했던 거라고. 그 말을 듣고 토르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느낀다. 재료와 자원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삶을 훨씬 쉽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날 늦게 토르는 제롬의 가게로 가서 맡았던 재료를 넘긴다. 그리고 작은 실험을 한다. 일반 미스릴 더미 속에 드래곤의 둥지에서 주워온 마력이 스민 미스릴 조각 하나를 슬쩍 섞어 넣어 제롬의 반응을 보려는 것이다. 제롬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다 마침내 그 이질적인 조각을 집어들고 말한다.
이건 희귀한 마력 함유 미스릴이군. 그는 이런 조각 몇 개만으로도 왕국의 일반 마석 대부분을 대체할 만큼 강한 마력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토로는 놀란 척하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 제롬은 토로가 이런 희귀품을 찾아낸 데 감탄하지만 토로는 우연히 발견했을 뿐이라며 어깨를 으쓱한다. 그러나 제롬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소형길에 그냥 있었다 해도 그 가치를 알아보고 손에 넣는 건 실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토로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살리고 싶다면 벨림이라는 대도시로 가보라고 권한다. 더 큰 시장이 있고 훨씬 많은 기회가 열린다. 제롬은 이런 장제력을 가진 사람을 놓치기 아쉽지만 벨림이라면 더 넓은 상품과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한다. 언젠가 토로가 이름을 알리게 되면 좋은 손님을 자신의 가게로도 보내달라고. 토로는 딱히 명성에 관심은 없었지만 대도시에 대한 호기심은 커졌다. 여관으로 돌아온 그는 벨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한다. 조사해보니 벨림에는 전국의 의뢰를 처리하는 체계가 잘 잡힌 모험가 길드가 있었다. 모험가들은 전투원, 지원형, 그리고 다양한 전문 역할로 나뉘어 조직되어 있다. 다른 세계에 살게 된 만큼 토로는 모험가로서 이곳저곳을 여행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벨림의 길드에 가입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이곳 토르미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다. 먼저 그는 마을로 가서 잡아둔 몬스터들을 처리장에 넘긴다. 그 일을 끝낸 뒤에는 주민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며 먹고 마시고 그들의 환대 속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다음 날 토로는 정육점으로 다시 찾아간다. 이미 몬스터 부위들이 깨끗이 손질되어 있었고 그는 여행 내내 쓸 만큼의 식량과 향신료를 넉넉히 챙길 수 있었다. 카운터 뒤의 여인은 그가 떠나면 마을이 조금 허전해질 거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더 머물러 주길 바랐다는 것이다. 토로도 이곳이 그리울 거라 인정하지만 아직 보고 싶은 곳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아서 지금은 한 곳에 머물 수 없다고 말한다. 여인은 미소 지으며 이해한다고 한다. 그리고 떠나기 전 천으로 된 가방 하나를 내민다. 안에는 길에서 먹을 도시락이 들어있다. 하나가 아니라 여행용 식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토로는 마음이 움직인다. 당분간은 식량 걱정이 없겠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토로의 머릿속엔 딱 한 가지가 남는다. 마력 함유 미스릴 광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롬은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고 했고 토로도 처리할 방법이 애매하다. 버리는 건 말도 안 된다. 게다가 강한 마력이 담긴 광석이니 이걸로 마을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램프로 헤만다.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그는 마법 광석을 집어들어 등불과 결합을 시도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올바른 과정을 찾아내고 눈부신 빛이 번쩍인다. 성공이다. 그는 마법 아이템을 만들어냈다. 다음날 떠나려는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와 그를 배웅한다. 타로는 그동안의 친절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을 내밀었다. 그는 그것이 마을 전체의 보호 결계를 펼치는 마법 장치이며 아기를 품은 자는 접근조차 못하게 밀어내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그 마음에 크게 놀랐다. 고맙긴 하지만 이렇게 희귀하고 값비싼 물건을 받아도 되는지 망설이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타로는 괜찮다며 이것도 친절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보답일 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언젠가 다시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도 마을이 안전하고 그대로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롬은 그 장치의 동력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치를 열어 내부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막대한 가치의 마력이 스민 미스릴 광석이 들어있었다. 제롬은 당장 반대하며 이렇게 값진 선물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뒤돌아보는 순간 타로는 이미 성문을 빠져나가 길 아래로 사라진 뒤였다. 이제 와서 돌려줄 수도 없었다. 타로는 벨심을 향해 걸으며 한적한 시골 풍경을 잠시 즐긴다. 바람도 잔잔하고 경치도 평화롭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는다. 길 한가운데에 거대한 개 한 마리가 떡하니 서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살타 같은 생김새의 거대 개였다. 처음엔 잠깐 놀랐지만 타로는 곧 스캔으로 능력치를 확인하고 생각한다. 별로 위협적이지 않네? 오히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식용 가능이라는 문구였다. 타로는 피식 웃으며 결심한다. 오늘 저녁은 해산물이다. 그는 전투를 위해 신체 강화 마법을 걸지만 주먹을 뻗기도 전에 비가 그를 스쳐 지나가더니 날카로운 초음파 비명을 내질러
단 한 방에 개를 기절시킨다. 타로는 비의 힘에 깜짝 놀라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또 다른 개 2마리가 어디선가 튀어나온다. 타로는 개는 옆으로만 움직이니까 길 중앙이면 안전하겠지 하고 느슨해지지만 그 생각은 즉시 깨진다. 놈들은 앞으로도 멀쩡히 돌진했고 순식간에 타로를 협공한다. 집게발이 다가오는 순간 비가 재빨리 타루를 들어올린다. 아래에서 2개가 서로 부딪혀버리고 타루는 간신히 탈출한다. 타루는 비의 기지에 고마워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첫 번째 개가 정신을 차리고 무작정 돌진해오자 타루는 지팡이를 불러내 휘두르며 놈을 하늘로 날려보내 완전히 마무리한다. 위험이 사라지자 이제는 요리 시간이다. 타루는 팔을 칼날처럼 변형시키고 개의 집게발과 다리를 잘라낸다. 준비가 끝나자 거대한 솥을 꺼내 개 부위를 전부 넣고 물과 넉넉한 소금을 더한 뒤 몇 시간 동안 툭 끓인다. 마침내 완성된 요리를 앞에 두고 둘은 자리에 앉아 먹기 시작한다. 게살은 달고 진하며 촉촉하게 잘 익어 있었다. 타루와 비는 남김없이 싹 비워버린다. 타루는 결심한다. 앞으로는 몬스터를 더 많이 사냥해서 더 많이 먹어야겠다고. 전투가 곧 새로운 식사가 된다면 이건 완전 올인이다. 며칠 뒤 타루와 비는 마침내 벨심 성문에 도착한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도시의 거대한 성벽을 바라보며 압도된다.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 크고 웅장하며 정교하게 축조된 요새였다. 성문 앞에는 입성 검문을 기다리는 여행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타루도 줄에 합류하지만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 몰래 마법 가방을 위정하는 마법을 건다. 무한 수납 같은 물건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들키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름이 불리자 그는 병사들에게 별도의 검사실로 안내된다. 한 명은 짐을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은 방문 목적을 묻는다. 타로는 모험가 길드에 등록하러 왔다고 답한다.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벨심에는 대륙 최대 규모의 길드가 있으니 당연한 선택이라 말한다. 타로가 의심스럽진 않지만 절차는 절차라며 아바로스라는 도구로 스킨을 하겠다고 한다. 타로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 어떻게 작동하냐고 묻고 병사는 그것이 수상한 은닉물을 찾아내는 마법 감지 도구라고 설명한다. 타루가 동의하자 병사는 장치를 들어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는다. 잠시 후 결과는 이상 없음. 호기심이 생긴 타루는 자신의 능력을 켜서 병사들이 실제로 무엇을 봤는지 확인해 본다. 상태창이 떠오르고 타루는 마법 사용자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다행이었다. 신에게서 받은 강력한 축복이나 숨겨진 능력들은 드러나지 않았으니 비밀은 안전하다. 병사들은 통과를 허가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는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상태창에 드래곤의 축복 태그가 찍혀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타루는 아마 자신의 펫 때문일 거라고 침착하게 답한다. 그리고 비를 불러내자 작은 드래곤이 모습을 드러내고 두 병사는 그 귀여움에 넋을 잃는다. 다행히 벨심에는 펫 드래곤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입성을 허가하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 드래곤이 타루의 소유임을 증명할 표식이나 태그를 달아야 한다는 조건을 단다. 테이커는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며칠 전 포린의 아이들에게서 받은 행운의 부적이 떠올랐다. 그는 가방에서 그것을 꺼내 비의 꼬리에 조심스럽게 묶었고 경비병은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병은 도시 안에 드래곤이 등록됐다는 사실을 시장관청에 공식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그건 자기들 일이니 테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가방을 돌려준 뒤 경비병은 큰 길을 곧장 따라가면 모험가 길드에 도착할 거라고 안내한다. 테루가 처음으로 도시 안에 발을 들이자 예상 이상으로 활기차고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된다. 그때 비가 작은 발톱으로 큰 길 끝에 있는 거대한 건물을 가리킨다. 규모와 디자인만 봐도 모험가 길드임이 분명했다. 테이커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향해 안으로 들어가 둘러본다. 잠시 후 아리아나라는 여성이 다가와 따뜻하게 인사하며 모험가 길드 유로파에 온 걸 환영한다고 말한다. 새 회원은 언제든 환영이라며 접수대로 안내해 등록을 시작하자고 한다. 아리아나는 서류 한 장을 건네며 이름과 현재 직업을 적어달라고 부탁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타루는 잠깐 멈칫한다. 자신이 이 세 개의 언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성을 마치자 아리아나는 전투 경험이 있는지 묻는다. 트루는 그리핀을 쓰러뜨렸고
늑대 무리를 상대했으며 커다란 개 몇 마리도 처리했다고 담담히 말한다. 너무 술술 나오는 얘기라 아리아나는 속으로 과장 아닐까? 하고 의심하며 증거가 있냐고 묻는다. 타루는 있다면서도 좀 크다고 경고한다. 아리아나는 대수롭지 않게 해보라 하고 그 순간 테루는 인벤토리에서 거대한 개 한 마리를 꺼내 아리아나의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무게가 너무 커서 책상이 산산이 부서진다. 타루는 좀 과했나 싶지만 경고는 했다고 속으로 변명한다. 주변 모험가들이 순식간에 몰려들고 길드마스터가 소란을 듣고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트루는 무표정하게 아리아나에게 제 개를 보여주려던 건데요? 라고 답한다. 길드마스터는 부서진 책상과 거대한 갑각류를 보며 그 말은 이해하겠지만 도대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꺼냈냐? 며 아이템 박스를 의심한다. 어디서 얻었냐고 묻자 트루는 선물이라고 답한다. 길드마스터는 자신의 능력을 써서 확인한다. 트루의 스캔과 비슷하지만 상태창 대신 상대의 오라를 읽고 의도를 판단하는 능력이었다. 트루에게서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자 그는 벌을 줄 필요는 없고 그냥 실수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걔는 감정에서 오늘 안으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트루는 아니요, 이건 나중에 먹으려고요 라고 말한다. 길드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는다. 사람이 너무 몰리자 아리아나는 급히 정리하자며 다음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한다. 다른 책상에 앉자 아리아나는 그게 하나로도 충분히 힘이 증명됐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뒤 공식 길드 완장 암밴드에 준다. 실력만 보면 더 높은 랭크에서 시작해야 맞지만 규정상 신입은 모두 F랭크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그래도 이런 실력이라면 금방 올라갈 거라고 덧붙인다. 다음 날 아침, 테로는 숲에서 죽은 채 발견했던 청년 발루라의 가족을 찾아가 사망 소식을 전하고 그의 개인 소지품 몇 가지를 돌려준다. 발루라의 가족은 큰 충격을 받는다. 모험을 나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는 병든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려고 끝까지 고집했었다. 테이코는 아버지가 여전히 위독하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리고 그들의 상실감을 마주하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후 테이코는 길드에 들러 약초를 팔고 접수원은 그가 가져온 버섯과 잎사귀의 양과 품질에 놀란다. 그때 아리아나가 타루를 찾으러 나타나는데 최근 타루의 평판이 도시에서 크게 올라 여러 의뢰 게시글이 아예 타루를 지명하고 있을 정도였다. 테이코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게 평가해주는 게 기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당분간은 몇 개의 의뢰만 받겠다고 말한다. 그 뒤 테이코는 목욕탕으로 가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몸을 담근다. 조금 뒤 클레이가 바로 옆자리에 들어온다. 보통 이 시간엔 잘 안 오는 사람이라 테루는 놀라지만 클레이는 내인이 곧 올 거라서 오늘은 일찍 씻으러 왔다고 한다. 그러다 클레이가 조심스레 묻는다. 테루가 치유 마법을 쓸 줄 아냐고. 얼마 전 빈민가에서 아픈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테루가 사실이라고 인정하자 클레이는 크게 놀란다. 대부분의 치유사들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테루는 문득 돈 받고 치료하는 치유사들이 내 때문에 장사 망쳤다고 원한을 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게 걱정거리의 전부라는 듯 클레이는 웃음을 터뜨린다. 클레이는 테루에게 공식 랭크 평가를 받아 랭크를 올리라고 권한다. 하지만 트루는 지금 상태에 만족하며 굳이 더 올라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클레이는 그의 느긋한 성격을 이해하면서도 너무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다 보면 언젠가 오히려 이상한 관심을 끌 수 있다고 경고한다. 클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하며 테루에게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제대로 이해해보라고 조언한다. 이후 트루는 또 다른 약초꾸러미를 길드에 가져오고 접수원은 늘 꾸준히 가져와 준다며 진심으로 감사한다. 다만 이번에도 테루 정도 실력이면 금방 올릴 수 있는 더 높은 랭크를 노려보지 않겠냐고 아쉬워한다. 하지만 트루는 지금이 딱 좋다며 F랭크 이상으로 올라갈 생각이 없다고 다시 말한다. 그때 길드 안이 갑자기 술렁인다. 도시 근처에서 대규모 고블린 떼가 목격됐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다. 길드마스터는 즉시 D랭크 이상 모험가 전원에게 전투준비 지시를 내린다. 이어 접수원에게 이번 작전에 참가 가능한 A랭크가 있는지 묻지만 대부분이 이미 다른 임무로 출발한 뒤라 도시 안에 남은 A랭크는 단 한 명, 바로 클레이뿐이었다. 길드마스터는 적어도 명예로운 드래곤 킹의 지원은 받을 수 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무슬리에게 즉시 클레이에게 상황을 알리라고 지시한다.
테루는 이 광경을 지켜본다. 솔직히 말해 고블린 때쯤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쓸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는 공식적으로 F랭크다. 그러니 규정상 참전 의무도 없다. 게다가 아직은 딱히 나설 마음도 없다. 하지만 길드마스터는 테루의 모르는 척 연기에 속지 않고 대놓고 부른다. 좋든 싫든 너도 간다. 잠시 뒤 모험가들이 집결하자 길드마스터는 작전 개요를 설명한다. 전선은 남서쪽 스테블로 평원 일대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고블린들이 그쪽에서 밀고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벨침을 향할 거라고 한다. 성벽까지 접근하게 두지 않기 위해 고블린 떼가 더 가까이 오기 전에 주이스강에서 유격한다는 계획이다. 모험가들은 도시를 지키겠다며 의욕이 넘치지만 테루만큼은 그 자리에 있기 싫어 죽을 맛이다. 바로 그때 근처 모험가들이 테루의 랭크가 F인 걸 보고 초론, 최하급이 왜 이 작전에 끼냐? 며 의문을 제기한다. 마침 길드마스터가 돌아와서 솔직히 자신도 확신은 없다고 인정한다. 다만 직원들이 테루가 대단하다고 계속 떠들어대서 데려가 볼만하다 싶었다는 것이다. 물론 길드마스터도 안다. F랭크에게 전투작전을 강제로 끌고 가면 조합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온다. 하지만 현장에서 몬스터 소재 채집을 부탁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없다고 덧붙인다. 그렇게 말만 던져놓고 길드마스터는 자리를 떠난다. 뒤이어 무슬리가 다가와 테루에게 사과한다. 자신도 왜 길드마스터가 프랭크를 전장에 끌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현장에서는 최대한 테루를 돕겠다고 약속한다. 테루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무슬리는 자신이 약간의 치유 마법을 쓸 줄 알아 야전 의무병으로 동행한다고 설명한다. 테루는 무슬리가 포함된 이유는 이해하지만 피바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저렇게 들떠있는 무슬리를 보니 본능적으로 이 임무 분명 꼬인다는 느낌이 든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테루와 무슬리는 후방 전초기지에 도착한다. 도착하자마자 무슬리는 새 한 마리에 놀라 반사적으로 테루 팔을 꽉 붙잡는다. 테루가 정중히 놓아줄래요? 라고 해도 무슬리는 충격이 가시지 않아 손을 못 댄다. 자기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테루는 믿지 않는다. 게다가 여긴 전선에서 한참 떨어진 후방이라 진짜 몬스터를 마주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하며 안심시킨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용감한 전사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중요한 건 가진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테루의 말에 마음이 풀린 무슬리는 밝아지며 열심히 해볼게요 하고는 근처 텐트 쪽으로 달려간다. 그때 클레이가 밖으로 나오며 웃음을 터뜨린다. 아까 테루는 전장에 끌려가기 싫어 온갖 방법으로 피해 다니더니 방금은 용기에 대한 훈계를 멋지게 했다는 것이다. 테루는 그게 아이러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트러블에 엮이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테루는 한 가지 더 의아해한다. 클레이라면 당연히 전방에서 싸우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왜 후방에 남아있냐는 것이다. 클레이는 오래된 부상이 다시 도져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인정한다. 테루는 목욕탕에서 봤던 그의 등 상처를 말하는 거냐고 묻는다. 클레이는 순간 굳어버린다. 등 상처는 전사에게 치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싸움에서 도망치다 맞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 하지만 테루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상처는 누군가를 지키다 생긴 상처라고 느껴졌고 크게 다치고도 살아남았다는 건 부끄러울 게 아니라 자랑할 일이라고 말한다. 그 말에 클레이는 묘하게 숨을 고른다. 바로 그때 멀리서 땅이 울리는 듯한 굉음이 들려온다. 수백 명의 발걸음이 몰려오는 소리였다. 클레이는 즉시 길드마스터 쪽 전선 방어가 뚫렸고 적이 빠르게 접근 중이라고 직감한다. 그는 창을 움켜쥐며 테루에게 말한다. 내가 막으러 간다. 낡은 상처가 다시 욱신거려도 클레이는 단호하게 선언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테루를 지키겠다고. 테루는 클레이를 말리려 하며 그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클레이는 이미 전장으로 달려나간 뒤였다. 테루는 텐트 쪽을 바라보다가 무슬리가 부상당한 모험가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적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편한 길만 택하려 했던 자신의 태도가 부끄러워진다. 그 순간 테루는 모두가 무사히 살아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전초기지 전체에 보호 결계를 펼쳐 무슬리와 다른 치유사들을 위험에서 지키고 직접 고블린들을 상대하기 위해 전선으로 향한다. 전장에서는 모험가들이 필사적으로 고블린 군세를 막아내고 있었지만 이 속도라면 머지않아 방어선이 무너지고
도시가 침공당할 상황이었다. 그때 테루가 전장으로 뛰어들어 고블린 하나를 주먹으로 강타해 거대한 바위까지 날려버린다. 인간형 존재와 싸우는 것이 솔직히 마음에 걸렸지만 그런 도덕적 고민을 할 여유는 없었다. 테루는 비브를 불러 나머지를 맡긴다. 비는 하늘로 날아올라 강력한 번개 마법을 방출해 주변의 고블린들을 단번에 전멸시킨다. 위협이 일단 사라지자 테루는 급히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디에고는 처음엔 진영이 잘 유지됐지만 상위 개체인 고블린 서전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설명한다. 그 후 전선이 붕괴됐지만 다행히 클레이가 제때 도착해 서전을 몰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훈전 중에 서로 흩어져 버려 지금은 클레이의 쇠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테루는 즉시 클레이를 찾으러 나선다. 그리고 숲 가장자리에서 거의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고블린 무리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클레이를 발견한다. 그는 창으로 몇 마리를 쓰러뜨리지만 오래된 부상이 심하게 도져 결국 무릎을 꿇고 만다. 고블린들이 그 틈을 노려 뒤에서 덮치려는 순간 테루가 나타나 번개로 그들을 즉시 태워버리며 클레이의 목숨을 구한다. 클레이는 테루를 보고 경악하며 당장 떠나라고 소리친다.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테루는 오히려 중상을 입은 클레이가 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때 두 사람은 고블린 서전이 다가오는 무거운 발소리를 듣는다. 서전은 곧장 돌진해 오고 둘은 간발의 차이로 몸을 날려 피한다. 도망치는 게 최선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절대 따돌릴 수 없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클레이는 자세를 잡고 말한다. 내가 놈을 막고 있을 테니 넌 도망쳐.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를 여기서 죽게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테로는 그의 각오에 깊이 감동한다. 그리고 갑자기 묻는다. 등에 있는 그 상처들, 마음에도 상처가 남아있어? 전투 중에 묻기엔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클레이는 그 상처들이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흔적이라며 진심으로 증오한다고 말한다. 테루는 그것을 지워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클레이가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테루는 볼디우스의 마력이 담긴 물 한 병을 꺼내 그의 몸에 끼얹고 전신 치유 마법을 시전한다. 그는 흉터까지 완전히 없애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흉터는 사라졌지만 클레이의 몸 전체가 칠흑처럼 검게 변하며 진화해버린 것이다.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클레이는 자신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지만 고통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힘이 몸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그는 시험해보고 싶다는 듯 고블린들에게 돌진하고 단 몇 초 만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부 섬멸해버린다. 그날 밤 클레이는 테루의 방을 찾아온다. 외형은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몸속에는 여전히 강력한 힘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낮에 테루가 자신에게 정확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묻는다. 테루는 태연하게 고대 드래곤의 마법수가 촉매였고 그 위에 치유 마법을 더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클레이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묻는다. 대체 어떻게 고대 드래곤을 아는 거냐? 테루는 볼디우스가 사실 비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비 역시 고대 드래곤이라는 뜻이었다. 클레이는 충격의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는 테루에게 깊이 감사하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평범할 리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래서 테루를 똑바로 바라보며 묻는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테루는 잠시 망설인다. 조금 너무 많이 드러낸 것 같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밀로 하라고 한 사람도 없고 클레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말한다. 난 이 세계 사람이 아니야. 클레이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몰라 얼어붙는다. 테루는 그를 앉혀놓고 자신의 환생, 이 세계에 오게 된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준다. 너무 황당해서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지금까지 테루가 보여준 초현실적인 능력들을 떠올리면 이상할 정도로 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는 토르의 정체를 끝까지 비밀로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는 훨씬 더 조심하라고 진지하게 경고한다. 사람의 몸을 멋대로 바꾸는 일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자칫하면 세상의 균형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날, 트루는 상점을 관리하는 젊은 여성 니블과 함께 다시 나타난다. 그는 오래 사용해 날이 닳아버린 채집용 가위를 보여주며 새 것이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니블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아쉽게도 그런 도구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대신 그녀는 실력이 매우 뛰어난 대장장이를 알고 있다며 그 사람이라면 특별 주문으로 가위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단, 제작에 필요한 희귀 재료를 먼저 구해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트루는 흥미를 느끼고 어떤 재료인지 묻고 리블은 곧바로 그를 상사의 작업장으로 안내한다. 작업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트루는 여러 대장장이들이 불꽃이 트는 대장간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는다. 리블 역시 그 광경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언젠가는 자신도 저들처럼 훌륭한 대장장이가 되어 영웅에게 바칠 전설의 검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꿈을 털어놓는다. 마침내 작업장에 도착하자 리블은 검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희귀 광물, 일라광석을 트루가 채집해오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상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강하게 반대한다. 채집꾼을 위험천만한 단광산으로 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리블은 최소한 가능성이라도 검토해달라고 설득하지만 두 사람은 곧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한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트루는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이다. 상사는 그 광산에는 몬스터가 들끓고 깊은 곳에는 악마가 산다는 소문까지 있다며 그런 곳에 사람을 보내는 건 양심상 절대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최근 광부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사실도 드러나자 그는 리블이 그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남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장장이는 망치를 들 자격조차 없다고 차갑게 말한다. 리블은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 고개를 숙여 트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 일은 잊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트루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묘한 흥미를 느낀다. 그는 그 광석이 정말 그 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인지 다시 묻고 리블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트루는 특별 제작 가위와 교환 조건으로 자신이 직접 광석을 가져오겠다고 제안한다. 상사는 몬스터 이야기를 못 들은 것이냐며 다시 묻지만 트루는 침착하게 자신은 그 정도 위험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증거로 거대한 개의 집게발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것은 브랭크 보험가조차 쉽게 맞서지 못하는 괴물의 일부였다. 그 모습을 본 상사는 서서히 표정을 바꾸며 이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트루는 곧바로 류하이 광산을 향해 출발한다. 마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은 최근 이 지역의 독초와 독성 약초가 하룻밤 사이 전부 사라지는 것이 이상하다며 수군거린다. 트루는 혹시 자신이 너무 과하게 채집한 탓일지도 모른다고 잠시 불안해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접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차는 말 목장 근처에서 그를 내려준다. 그는 호기심에 잠시 둘러보기로 한다. 그곳에서 그는 이전에 만났던 엘프 소녀가 목장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녀는 하늘을 날 수 있는 하얀 말을 원했지만 주인은 대신 거대한 까마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말이란 단어가 단순히 짐을 나를 수 있는 생물을 퉁칭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진짜 말이든 거대한 새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음을 깨달은 엘프는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주인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짜 백색 페가수스를 원한다면 드워프 왕국으로 가야 할 거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망설임도 없이 곧장 그 방향으로 떠나버린다. 트루는 다시 숲으로 향한다. 숲에는 귀한 약초가 가득했고 그는 패치된 문그레스까지 발견해 정성스럽게 채집한다. 떠나려는 순간 익숙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다가가 보니 아까 그 엘프 소녀가 또다시 나무에 기대 굶주린 채 쓰러져 있었다. 트루는 한숨을 쉬며 급히 음식과 물을 건네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그것을 받아먹는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악수를 청하지만 여전히 지독한 냄새가 나서 트루는 결국 클린 마법을 사용해 몸을 깨끗이 씻겨준다. 그녀는 자신을 베라 브롤라이트라고 소개하며 여러 번 도와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한다. 트루는 보답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자리를 뜨려 하지만 베라는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다며 따라가겠다고 고집한다.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트루는 그녀의 동행을 허락한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트루는 계속 약초를 모으고 브롤라이트도 나름 도우려 하지만 대부분 쓸모없는 툴과 돌멩이만 잔뜩 주워온다. 해가 기울자 야영할 시간이 든다. 브롤라이트는 장작을 모으겠다고 하지만 트루는 화염마석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진짜 모닥불의 흔적이 있어야 다른 여행자들이 이곳을 안전한 야영지로 인식한다며 조심스럽게 설명한다. 트루는 잠시 생각한 뒤 그녀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프롤라이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장 숲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어깨에 거대한 통나무 하나를 짊어진 채 돌아온다. 트루는 순간 말을 잃고 저렇게 큰 나무는 장작으로 쓰기엔 너무 크지 않냐고 말한다. 하지만 프롤라이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태연하게 대답한다. 그 다음 순간 그녀는 통나무를 공중으로 던져 올리고 허리춤에서 쌍검을 뽑아 단 한 번의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그것을 수십 개의 장작 조각으로 잘라버린다. 트루는 진심으로 감탄한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무기가 A급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그런 무기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트루는 따뜻한 수프를 끓인다. 프롤라이트가 한 숟갈 맛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린다. 이런 맛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그녀는 눈을 크게 뜬 채 감탄하며 연신 수프를 떠먹는다. 식사를 하며 그녀는 트루에게 드워프 왕국으로 가는 길이냐고 묻는다. 트루는 그렇다고 답하며 그곳에 있는 뉴아이 광산에서 일라 광석을 채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프롤라이트는 자신의 목적도 털어놓는다. 그녀는 하얀 페가수스를 찾고 있으며 그것이 언니의 평생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또 이렇게 맛있는 식사까지 대접받았으니 제 빚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다며 고집을 부린다. 트루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직 모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며 자신을 지켜줄 호위로 고용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프롤라이트는 환하게 웃으며 즉시 승낙한다. 기꺼이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트루는 깨닫는다. 굶주리거나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라 제대로 서 있는 지금의 프롤라이트는 꽤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만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다. 비와 프롤라이트 둘 다 믿기 힘들 정도로 코를 크게 골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강 건너편에 보이는 드워프 왕국을 향해 다시 길을 나선다. 도착하자마자 근처 술집으로 들어가 현지 음식을 주문한다. 그들에게 나온 것은 주케스라는 식물로 고기를 감싸 구운 드워프 특산 요리였다. 트루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인다. 이건 진짜 최고다. 프롤라이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예전에 한 친구에게서 이 음식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트루가 어떤 친구냐고 묻자 그녀는 도마뱀족이라고 답한다. 그러자 트루는 웃으며 말한다. 그거 참 우연이네. 나도 리자드맨 친구가 있거든. 그리고 바로 네 뒤에 앉아있어. 프롤라이트가 놀라 뒤돌아보자 거기엔 클레이가 앉아있다. 클레이는 트루를 보자마자 왜 아무 말도 없이 마을을 떠났냐며 따진다. 트루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전부 설명한다. 클레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트루의 현재 랭크로는 공식적으로 광산 채집 의뢰를 길드에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보상이 뭐냐고 묻는다. 트루는 그루스가 고급 채집용 가위를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답한다. 클레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다. 누가 봐도 손해보는 거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루는 진지하게 말한다. 채집꾼에게 좋은 가위는 목숨줄이야. 그렇게까지 만족한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고 클레이는 말하며 자신도 동행하겠다고 한다. 어차피 창을 수리하러 도시로 갈 생각이었으니 조금 돌아가는 셈 치자는 것이다. 크로가 거절하려는 순간 브롤라이트가 끼어들어 클레이도 호의로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결국 트루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사람과 동행하게 된다. 다음 날 그들은 보스로르 성문의 앞에 도착한다. 입구에는 긴 줄이 들어서 있어 한참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트루는 멀리서 클레이가 경기병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잠시 후 그들은 줄을 건너뛰고 바로 입장 허가를 받는다. 전부 클레이의 명성 덕분이었다. 도시 안으로 들어서자 한 경비병이 클레이를 따로 불러 세운다. 왕이 그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었다. 트루는 깜짝 놀란다. 클레이가 드워프 왕과 이름으로 부를 정도의 사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클레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지만 경비병이 설명을 덧붙인다. 예전에 클레이가 천둥의 왕 젠검을 물리쳐 드워프들을 구해주었고 그 이후로 그는 왕국 전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것이다.
클레이는 자신은 별로 한 것도 없다고 말한다. 드워프들은 무기 제작에는 천재지만 싸움에는 서툴러 악마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고,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자신을 본 악마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쳤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드워프들은 그를 구세주로 떠받들었고 심지어 동상까지 세웠다. 다만 조각 실력이 형편없어서 완성된 동상은 클레이라기보다는 거의 티라노사우루스를 닮았다고 한다. 잠시 후 그들은 조레딘 왕을 만나기 위해 성으로 향한다. 도착하자마자 클레이는 대체 누가 그런 괴상한 동상을 만들자고 했냐고 따진다. 조레딘 왕은 웃으며 멋있어 보여서 라고 대답한다. 트루는 둘 사이가 꽤 친해 보인다는 걸 눈치채지만 곧 중요한 용무를 꺼낸다. 브루스가 써준 소개장, 즉 트루가 광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서였다. 왕은 말한다. 평소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몇 달 전부터 광산의 악마들이 비정상적으로 들끓기 시작했고 왕은 테루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한다. 위험을 알면서도 정말 들어갈 생각이냐고 묻자 테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자 왕은 그들에게 광산 출입을 허가하는 동시에 악마가 갑자기 늘어난 원인까지 조사해달라는 임무를 덧붙인다. 클레이는 당연하다는 듯 바로 수락하지만 테루는 멍해진다. 원래 계획은 광석 채집이었지 악마 추적이 아니었으니까. 잠시 뒤 그들은 광산 입구에 도착하고 지역 길드의 책임자가 문을 열어 길을 안내한다. 테루는 앞을 밝히기 위해 라이트 마법을 쓰고 갱도를 비춘다. 하지만 입구 근처엔 광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좀 더 깊이 들어가도 되냐고 묻고 안내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그 순간 비가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 테루가 즉시 스캔을 켜자 거대한 거미 2마리가 벽을 타고 덮쳐오는 게 보인다. 클레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창을 뻗어 첫 번째 거미의 입을 관통에 박아버리고 테루는 마법으로 두 번째 거미의 움직임을 묶어둔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브롤라이트가 달려들어 칼날로 거미를 산산이 갈라버린다. 위협을 정리한 뒤 일행은 다시 전진한다.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가 무거워지고 마력 압력이 점점 강해진다. 그리고 테루는 바위벽 여기저기에 희미하게 박힌 일라광석 흔적을 발견한다. 다만 조각이 너무 작아 쓸만하진 않다. 그러던 중 그는 바위 안쪽 깊숙이 묻힌 뭔가를 알아챈다. 테루는 폭발 마법을 쏘아 돌을 깨트리고 거대한 광맥을 드러낸다. 그건 단순한 광석이 아니다. 훨씬 더 희귀하고 값비싼 광물이었다. 안내자는 숨을 삼키며 이건 엄청난 발견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감탄할 틈도 없이 안내자가 얼굴이 새하얘진 채 경고한다. 뭔가 다가옵니다. 그가 알아챈 순간 그 정체는 악마였다. 테루는 잠깐 확인하더니 오히려 침착하게 모두에게 물러서라고 말한다. 그리고 혼자 처리하겠다고 한다. 악마에게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 악마가 사실 거대한 개였기 때문이다. 테루와 비는 이미 머릿속으로 맛있겠다를 동시에 떠올린다. 테루는 비에게 엄호를 부탁하며 돌진하지만 한 가지를 강조한다. 불이나 번개는 쓰지 마. 곡이 망가진다. 비는 소닉 스크림으로 괴물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테루는 그 틈에 스태프로 머리를 강타한다. 하지만 이번 개는 이전에 봤던 것들과 급이 다르다. 녀석은 반격으로 테루의 얼굴을 후려치고 그대로 짓밟으려 든다. 테루는 굴러서 간신히 피하고 비가 한쪽 다리를 얼려 움직임을 막는다. 그걸 본 테루는 바로 판단한다. 얼음바늘 장격을 만들어 일제히 쏘아붙이고 결국 거대한 개를 통째로 얼려 굳혀버린다. 브롤라이트면 숨도 못 쉬고 감탄한다. 저걸 이렇게 빨리 잡는다고? 하지만 클레이는 완전히 폭발한다. 왜 혼자 나가? 내가 네 호위라고 했잖아. 테루는 머쓱하게 웃으며 인정한다. 조금 앞서 나간 건 맞다고. 다만 클레이나 브롤라이트가 난폭하게 썰면 고기가 망가질까봐 그랬다고. 클레이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한다. 진짜 먹을 생각이었냐? 그래도 그는 중요한 걸 짚는다. 호의는 지키고 싸우는 게 일이니 다음부턴 동료를 믿고 맡기라고. 테루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더 의지하겠다고 약속한다. 클레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좋아, 먹을 거면 이제 저걸 밖으로 끌고 나가자. 조금 뒤, 이레는 개의 시체를 옮겨놓고 본격적으로 채굴을 시작한다.
눈에 보이는 보석은 거의 캐냈지만 테루는 더 파면 큰 광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안내자는 감격한다. 테루는 악마를 처치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자원까지 찾아줬다. 대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다. 임무를 마친 뒤 그들은 성으로 돌아가 왕 앞에 선다. 잠보가 나서서 성과를 보고하고 왕은 믿기 힘들다는 얼굴로 듣는다. 그리고 증거로 잠보가 테루에게 그 거대한 악마를 보여달라고 한다. 테루는 왕이 정말 볼 거냐고 확인하고 왕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템 박스를 열어 왕 앞에 거대한 개를 꺼내 내려놓는다. 왕은 그 크기에 압도되고 테루는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테루는 조심스럽게 요청한다. 보상으로 개 시체를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왕은 이상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반대할 이유도 없다며 흔쾌히 허락한다. 성 밖으로 나오자 테루와 비는 이미 머릿속에 대형개 잔치를 그리고 있다. 게다가 단단한 껍질은 테루가 부탁했던 새 가위 제작에도 최고 재료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여행은 완벽한 대성공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좋은 소식이 온다. 왕이 브롤라이트가 찾던 하얀 페가소스를 선물로 준비해둔 것이다. 클레이의 창도 재단조되어 한층 강해졌고 클레이는 결과에 만족한다. 브롤라이트는 페가소스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건 원래 언니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니까. 그녀는 테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한다. 테루는 별거 아니라고 넘기지만 브롤라이트는 고개를 젓는다. 언젠가 반드시 갚을게요. 시간이 평생이 걸려도요. 테루와 클레이가 길드로 돌아오자마자 아리아나가 그들을 맞이한다. 트루가 무사히 돌아온 걸 보고 안도하지만 클레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두 사람이 파티를 맺었냐고 묻는다. 트루가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설명하려는 순간 클레이가 끼어들어 파티를 결성했다고 단언한다. 아리아나는 기뻐하며 길드장에게 알리러 달려가고 테루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묻지만 클레이는 별일 아니라며 어깨를 으쓱한다. 그는 테루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항상 문제에 휘말리는 타입이니 누군가는 곁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테루는 마지못해 인정하며 클레이가 파트너라면 나쁘지 않겠다고 느낀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눈 끝에 정식으로 파티를 결성하고 이름을 아주르 블랙 브리게이드라 정한다. 이후 테루는 대장간에 들러 채집한 일드라 원석을 맡긴다. 가게 주인은 순도 높은 원석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테루는 혹시 문제가 있나 걱정하며 이걸로 가위를 만들 수 있냐고 묻지만 니블과 그루세스는 감격해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순수한 일드라는 처음이라며 전액을 지불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테루는 돈은 필요 없고 자신 전용 가위만 만들어달라고 한다. 그리고 이 재료로 검대회에서 우승할 최고의 검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약 2주 뒤 테루는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다 웨이드에게 불려간다. 루실브 가문의 문장이 찍힌 영주의 초청장이다. 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테루는 망설이지만 웨이드는 그 영주가 까다로운 인물은 아니라고 말한다. 편지를 열어보니 테루와 클레이를 저택으로 초대해 공을 치하하겠다는 내용이다. 클레이는 간 만든 파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고 테루는 진짜 목적이 아기 드래곤 비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웨이드는 영주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고 안심시킨다. 결국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저택으로 향한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자 클레이는 영주의 후원을 받으면 모험가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택에 도착하자 집사 레이몬드가 맞이하고 정돈된 하인들의 모습에 테루는 감탄한다. 계단 근처에서 한 남자가 무시하듯 지나가지만 테루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때 한 소녀가 달려내려와 피를 내놓으라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테루가 단호히 거절하자 소녀는 충격을 받고 드래곤은 고귀한 존재이며 자신 같은 사람만 가질 수 있다며 외운 듯한 말을 늘어놓는다. 티아리스가 계속 떠들어대는 동안 트루는 그녀의 상패창을 열어본다. 이름은 티아리스. 영주의 딸이었다. 트루는 이 아이가 나쁜 애 같진 않다고 느끼고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춘 뒤 부드럽게 묻는다. 왜 네가 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티어리스는 살짝 당황하다가 베르나드가 늘 그렇게 말했다고 털어놓는다. 모험가들은 귀족보다 아래고 귀족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그제야 트루는 상황이 이해된다. 누군가가 아이 머릿속에 엉뚱한 걸 주입해왔던 거다. 다만 트루는 베르나드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른다. 트루는 차분하게 말한다. 비는 그냥 애완동물이 아니야. 내 가족이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티아리스의 표정이 달라진다. 트루에게 비를 내놓으라는 건 누군가가 자신에게 가족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트루는 조심스럽게 다시 묻는다. 그럼 왜 그렇게 드래곤이 갖고 싶었어? 티아리스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게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이라서. 하지만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티아리스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다정하게 묻는다. 무슨 일이니 우리 아가? 티아리스가 그를 바라보며 부른다. 아빠. 트루는 바로 알아차린다. 이 사람이 영주구나. 솔직히 대머리에 거만한 노인을 상상했는데 의외였다. 남자는 자신을 벨미넌트라고 소개한다. 곧 트루와 클레이는 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자리에 앉는다. 벨미넌트는 딸의 무례를 사과하고 트루는 대수롭지 않다며 넘긴다. 그러자 클레이가 본론을 묻는다. 우리 부른 이유가 뭡니까? 벨미넌트는 아내 멀레티아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6개월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최근 트루가 거의 죽기 직전의 남자를 하룻밤 만에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같은 힘으로 아내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게 됐다고. 트루는 자신의 마법이면 대부분의 병은 고칠 수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무리하면 클레이가 진화해버렸던 일이 떠오른다. 멀레티아에게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두렵다. 벨미넌트는 덧붙인다. 며칠 뒤 티아리스는 왕도로 있는 학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 곁에 귀여운 존재가 있으면 기운이 날까 싶어 티아리스가 드래곤을 원했던 거라고. 아이가 가끔 지나치긴 해도 본심은 착하다고 말한다. 그 이야기에 클레이도 비도 울컥한다. 결국 트루는 마음을 정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겁나지만 돕기로. 벨미넌트는 크게 기뻐하며 트루를 아내의 방으로 안내한다. 여보, 당신을 치료해 줄지도 모르는 분을 모셔왔어요. 먼저 트루는 스캔을 사용한다. 상태창을 확인한 순간 그는 숨이 막힌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치명적인 문제들이 끝도 없이 나열되어 있다. 심한 백내장, 빈혈, 신장 중독, 간 중독.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상태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그래도 대부분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한 항목이 걸린다. 이보르 중독. 트루는 이런 건 처음 본다. 자신의 마법이 통할지 확신이 없다. 그래도 해보기 전엔 모른다. 트루는 벨미넌트를 바라보며 묻는다. 정말 저에게 부인 목숨을 맡기시겠습니까? 벨미넌트와 멀레티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트루를 전적으로 믿기로 한다. 여기서 6화가 끝난다.